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아,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대표님도 어떻게 요즘 잘 되시나요? 예, 뭐 저희 주식 시장도 괜찮고 해서 꾸준히 잘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제 피말리는 시장이고 엄청 수익률 안 좋은 시장으로 느껴지는데 대표님한테는 좋은 시장으로 느껴진다는 거 보면 이제 잘 되시나 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미국만큼 잘 되지는 않는데요. 네. 예, 그래도 주도주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반등하는 기업들도 저희는 다 틈틈이 투자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 또 수익이 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있어요? 아니, 주도주가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데 네. 사실 주도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중전기 전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한 3달 이상 주도주가 빠지면은 저희는 다시 사요. 이제 그때부터는 또 팔 사람 좀 많이 팔고 다시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주도주 탈락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좋아요. 수출 데이터가 좋고 판매 데이터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업종에 한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 조금 더 세부적인 건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이제 9월 FOMC 때 50bp의 금리 인하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좀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50bp를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특히 저는 이제 50bp를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50bp를 내리고 나면은 상당히 우려했던 처음에 천천히 내려가지고 잘못하면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를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 외에 이제 경기 지표는 그래도 그렇게 망가지는 건 없었거든요. 실업률 한번 튄 거 빼고는 뭐 망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골디락스의 성격을 띠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골디락스요? 네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여서 귀를 좀 한번 씻으려고 했는데 골디락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수프, 딱 먹기 좋은 수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는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네. 경기를 둔화되라고 지금 금리를 그렇게 제약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경기는 계속 둔화가 될 거예요. 근데 둔화가 되는데 확 둔화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유동성은 풀리고. 이러니까 이제 환경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나 유동성으로 보나 또는 경기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종목별로 또는 섹터별로 되게 이렇게 건져 먹을 게 많은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0bp 금리를 인하한 것도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가 아니라 물가가 잡혀서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이게 선제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괴리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국채 10년물이나 2년물 같은 경우 100bp 이상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만 5.25 이러고 있으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1% 이상 벌어져 있던 상황이고요. 네. 그 연준 위원들이 본 거에 이제 고용이 둔화되니까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용이 이제 8월 달도 내려왔는데 7월 달도 다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번 달에 내렸어야 됐구나. 라고 생각한 거를 한꺼번에 내린 거로 보여요. 네. 사실 파월도 그런 얘기를 살짝 했죠. 네. 뭐 7월 그 고용 데이터를 좀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그때 25p를 내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김태웅 대표님한테도 요즘에 제가 질문 많이 하듯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그럼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겁니까? 요거는 이제 데이터 제가 이제 슬라이드 몇 개 만든 거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근거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일단은 이제 이제 실업률이 4.4% 나왔을 때 한번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서 다행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내려와서 4.2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4.2만 해도 과거 평균 대비는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업률 평균이 한 5%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4%면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튀니까 이제 걱정을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신구 고용도 좀 많이 둔화된 것도 걱정 요인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실업률이 왜 이렇게 많이 튀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참여율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 실업률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통계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한꺼번에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숫자 자체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 된 거고요.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7월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하향 조정이 됐지만은 8월에는 뭐 14만 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7월보다는 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경기 침체의 얘기를 저번 달 2달 동안에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이유인 거죠. 샵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던 이유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 바로 그냥 쭉 계속 얘기할까요? 예, 그럼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과거 실업률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올해는 다 이제 물가 얘기나 금리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네. 실업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거에 제가 이제 그 거의 50년 동안에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런 연구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제일 일찍 들어갔던 게 4.5 정도 실업률이 되니까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예. 예, 2000년 초반에. 그리고 이제 보통은 5%를 넘어서야지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면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4.8 뭐 이 정도 가면은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추세적으로 변화할 거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를 지금부터 한 2슬라이드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실업률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급격하게 실업이 높아지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갑자기 소비가 급냉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 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잡 오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구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용주,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지 기업들이 이렇게 잡 오프닝을 매달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세는 낮아져 보이는데 워낙에 높았다가 이제 낮아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834만 건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평균이 한 20년 평균이 50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40만 건 정도 많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거죠. 1인당 일자리가 구하는 사람보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소비가 급냉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직장을 잃거나 네. 또는 임금이 많이 떨어지거나. 깎이거나. 예. 네,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소비를 확 줄일 이유는 없죠. 네. 천천히 줄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 매달 또 챌린저스 리포트를 저희가 보는데 여기 기업 해고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과거의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네. 해고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급증한 것도 아니다. 네, 이거는 예고예요, 예고. 그래서 해고를 이제 기업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만큼 인원을 줄일 겁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서베이 지표인데 서베이상으로도 갑자기 그렇게 줄이는 게 없어요. 과거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한 7만 건 정도 지금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 데이터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계열을 열어놓고 보니까 좀 클리어해지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네. 두 번째로는 G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GDP가 2분기가 원래는 2%대라고 생각했는데 3.1%로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3분기도 아직도 3% 정도 가까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이제 많이 요새 보시는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네. 지금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제가 여기다가 안 넣어놨는데 임금 상승률도 4%대예요. 지금 미국에서. 네, 그러면은 물가보다 높아졌죠. 네, 네. 네. 자, 임금 상승률이 4%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게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해고할 기미가 잘 많이 안 보이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소비가 급냉되는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내년 하반기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뷰는 한 6개월 정도 뷰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네.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희박하죠. 거고 네. 그 사이에 금리는 인하가 되고 있으니 네. 너무 뜨겁지도 네.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장세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24년 2%대에서 25년에는 뭐 1%대 전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성장은 이어가지만 더 성장은 아니고 약간은 이제 둔화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출주들이 미국 경제가 뜨거워야 사실은 수출주는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더 좋은 건 아니고 둔화된다고 하면 그 수출 증가율도 좀 둔화될 테고 이러면서 선반영하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좀 빠졌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지금 국장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네네네.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대부분 미국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참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은 이제 한국 경기도 당연히 나쁘지 않을 텐데 둔화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이 좋은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출도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이후로. 그래서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한 2달 동안.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 24일 화요일 오후 좀 늦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24일에는 그래도 반도체주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더라고요. 물론 뭐 빠진 거에 비하면 뭐 그렇죠. 과매도 순간이니까요. 과매도라고 보세요. 반도체. 네. 그러면은 김태용 대표님 이 그로스 1자산운용에서는 좀 미국 투자 쪽으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대부분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객 베이스가 기관 투자가들이고 뭐 그래서 그런데요. 물론 해외 투자도 개인분들은 해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나 유동성을 볼 때는 미국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매크로는 S&P 500이나 이런 것들 올라갈 때 코스피가 많이 못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은 이루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지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꺼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과매도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어떻게 진짜 겨울이 올까요? 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3년 전에 써서 잘 맞췄고 이번에도 이제 다른 하우스보다 한두 달 먼저 이제 셀 리포트를 냈는데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큽니다. 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을 것 같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얘기한 주장한 것들은 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항상 존재하고 왜냐면은 공급을 축소했다가 또 좋아지면은 다시 공급을 확대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걸 끄집어 내리고 수요도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 사이클의 기간이 한 1년 6개월이다. 라는 게 평균적으로 항상 1년 6개월이고요. 네. 이번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먼저 얘기한 걸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사이클상의 시기적으로는 다 됐고요. 시기로만 따지면 안 되는 게 AI 반도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쵸. AI 반도체는 정말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평소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거시 반도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용 같은 경우는 잘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큰 수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 그 다음에 PC용 디램이잖아요. 그렇죠. 레거시 디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미국 빼고 경기가 다 안 좋잖아요.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고 교체 수요도 생각보다 되게 늦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좀 연말에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16이 나오고 AI가 탑재된다는데 근데 달랑 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AI용 PC도 많이 이제 프로모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그게 새롭게 나오면은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가 충돌이 나서 바로 안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PC는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그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게 전혀 안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한 달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네, 올라오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한 1년 가까이 올랐는데 스팟 가격이 한 달 기준으로 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도 한 2% 정도 빠졌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수요를 기대하고서 많이 이제 재고를 확보했던 기업들이 너무 많이 확보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속도 조절해야겠다. 그만 사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맞아가는 가능성이 불행히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수급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수급이 이게 외국인이 좀 많이는 못 올렸지만 하이닉스는 2배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 빠졌는데도 하이닉스는 2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 수급 차트 제가 하나 그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네. 볼까요? 이 차트인데 이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를 설명하려고 이제 그렸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건가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를 얼만큼 했는지 한국의 시장 전체입니다. 한국 시장 전체. 예. 요거를 나타낸 차트고요. 밑에 거는 대만이에요. 대만. 네. 어. 대만은 의외로 많이 팔았어요. 한국은 네. 많이 샀고. 그래서 한국 왜 이렇게 많이 샀냐? 그러니까 HBM 수혜주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이닉스가 제대로 된 수혜주였고 하이닉스도 많이 샀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샀었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꺾이는 게 보이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건데 요 왼쪽의 차트는 뭐냐면은 요거는 IT만 따로 띄어서 저희가 계산해 본 거예요. 예. 네. IT만 보니까 더 빨리 꺾였네요. 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더 빠질 수도 있죠. 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산 거가 빠지는 구간이라서 제가 과매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불난 것처럼 그렇게 막 허겁지겁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아니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데 AI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뭐 레거시 DRAM 특히 더 그렇고 막 좋아지는 국면은 또 아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예. 보통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 예,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다 과매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저희는 뭐 많이 비워놨던 걸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적자나고 반도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가 5만 원 중반이었어요. 네. 예, 그게 1년 반 전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9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6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5만 5천 원까지면은 거의 적자날 때까지 거의 근처까지 간 건데 이거는 아까처럼 이제 천천히 나가면 되는데 그 급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샀으니까 너무 많이 사고 이제 너무 많이 팔고 나가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그만 좋은 뉴스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한 7만 원대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7만 원 가면 그때 파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고 막 이제 대세 진짜 하락으로 엄청난 들어갔어요. 네. 그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과매도권에서 한 반등하는 정도를 기대하는. 맞습니다. 정리하면 제한적인. 그거예요. 네, 반도체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클의 끝 무렵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대했던 레거시 PC나 스마트폰조차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더 좋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거는 뭐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분석을 잘했어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과거 사례나 여러 가지로 분석을 잘해놓은 상황이고 그거를 굳이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게 이제 스팟의 가격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매도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빠지는 속도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고요. 예. 이미 내년 기준으로 PBR 1배까지 왔거든요. 네네. 네, 삼성전자 PBR 1배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싸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뭐 다음 사이클까지 계속 가져가실 거 아니라면은 지금 단기 플레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물린 분들이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 이제 버텨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실 필요는 없죠. 단기적으로 왜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네, 그런데 지금 팔기 전에는 마시라는 얘기죠. 너무 싸게 팔지는 말고 지금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네. 과매도권이어서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줍줍 파는 시기이고요. 예. 아까 이제 시장 얘기를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저희는 이제 11월 달부터 또는 뭐 빠르면은 10월 달부터 다시 상승세 한국도 상승세에 다시 접어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선 끝나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갈 건데 그럴 때 삼성전자 쏙 빼놓고 올라가기는 힘들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올라가는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펀드라든지 뭐 모든 펀드들이 주식 비중을 약간 올리는 이머징 마켓 비중을 약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쏙 빼놓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가면은 7만 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좀 줄이시라. 그때 줄이고 뭐 다시 그때 판단을 하시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역설적으로 너무 싸게 내던질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죠. AI 폰.
네. 또 AI 노트북도 뭐 이렇게 뭐 코파일럿 버튼 달려 있다고 하고 근데 그걸로 정말로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테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제약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일단 애플 새로 나온 신폰도 수요가 네. 과거보다 사이클보다 낮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달 있다가 이제 하나 마지막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를 한 2-3달 뒤로 미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어떻게 했든 뭐 다운로드가 되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네. 있는데 그거는 너무 기대인 것 같고요. 내년에 신폰이 나올 때나 제대로 탑재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기능은 그때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네. 16 같은 걸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갖고 뭐 내 캘린더 이렇게 정리해줘, 뭐 이메일 이런 내용을 뽑아갖고 정리해줘, 뭐 이런 거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폰을 바꿀 거냐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왜냐면 이제 AI를 여쭤보는 이유가 2024년 상반기에 정말 인공지능 관련주가 정말로 대세 상승을 했고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과연 다시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AI 관련주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엔비디아부터 이렇게 와야 우리나라로 이렇게 또 마중물도 들어오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AI 주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뼈가 아프지? 진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뼈 기업이 때리셔가지고, 네.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촉매제가 돼서 크게 오를 만한 건 이제 뭐 제가 이제 숨어 있는 거 공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봐야 뭐 삼성 SDS나 뭐 몇 개 회사들인데 이제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가벼운 회사들이 많이 오를 텐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뭐 내년 중에 주가는 탈락할 거고요. 네? 내년 중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꺾일 거고요. 꺾일 때 엔비디아 주가 빠지면은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에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왜 그러냐면은 근데 내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엔비디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좋게는 아직은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인프라 투자 관련한 회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습하고 추론의 영역이 있으면은 학습을 위해서 정말 슈퍼컴퓨터들을 많이 동원해 놓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2년 동안 빅테크들이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고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 투자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팔고 있는 이 가격 자체는요. 사실은 이제 마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GP 마진이 70% 후반 정도 되는 이런 마진을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할 수 없다. 네, 그 마진을 굉장히 높게 붙인 이유는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 줄을 그런 거죠. 백화점 오픈런 할 때 줄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은 핸드백 가격 올리면 되거든요. 명품 가격을. 거의 여의도 진주집이 그런 거죠. 네, 콩국수 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전략을 썼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GPU 가격은 굉장히 높은 건데 이제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대기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 어닝이 이제 떨어지는 폭이 좀 더 클 거라는 거고 그게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있을 일은 아니고 내년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꺾이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고속도로가 다 깔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통행료 받고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쪽은 인프라 투자했던 회사들이고 도로 까는 회사들. 예, 그리고 도를 다 깔고 이제 통행료 받는 회사들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AI를 갖고서 서비스. 실질적으로 과금하는 회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AI를 갖고 있는 그 3개사 같은 경우는 계속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주가가.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챗GPT의 유료 가입자가 전체 한 1억 8천만 명 정도를 챗GPT를 쓰고 있는데 유료 가입자는 아직 300만 명밖에 안 돼요. 네, GPT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서비스가 되고 이제 뭐 애플의 폰에다 탑재가 되거나 AI PC에 탑재가 되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유료 가입자이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통행료를 걷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뭐 20불씩만 걷더라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이제 젊은 사람들 안 쓰니까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이 30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네. 또는 뭐 트위터 쓰는 사람이 한 2억 명 이상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쓰는 사람들도 뭐 30억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한 3억 명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한번 이제 한꺼번에 많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눠 가지고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엔비디아가 진짜 꺾이면 주가가 반토막도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호로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빅테크를 비롯한 이 손님의 줄이 좀 짧아지는 거, 네. 혹은 그로 인해서 뭐 H100이 됐든 B100이 됐든 GPU의 가격을 낮추는 거, 요게 그러면 시그널이 될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HBM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 정보가 많으니까 HBM의 오더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거의 동시에 GPU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IT 애널리스트였거든요, 제가. 물론 20년 전이지만. 그런데 IT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을 때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더블 부킹을 해요. 그러니까 오더를 낼 때 필요한 거 100이면은 150을 얘기를 해요. 이 집에다가 주문해놓고 저 집도 예약해놓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가 거의 실질적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필요해 이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야 너희 그만큼 못 주고 여기도 고객이고 저기도 고객인데 70%만 줄게라고 하면서 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150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너무 이제 엔비디아 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갖고 있고 저희도 투자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주의하시라는 그렇죠, 그런 취지로. 그렇죠. 그게 내년 언제쯤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다가 그때 그런 신호를 체크가 되면은 기사 해외 외신 기사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좀 조심하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인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HBM 주문이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뜨면은 또 먼저 알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뭐 25년 1월이 될 수도 있겠고 뭐 12월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건값을 미리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는 AI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프라 기업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GPU. 그 네. 사람이 줄을 서시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외신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과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를 해서 과연 AI 서비스 돈을 벌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빅테크 기업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헤게모니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대표님은. 그 AI 가지고는요 돈을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 계신 분 이제 연구원 분도 만나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도 AI를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설계팀 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AI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쓰니까 100명이 일할 거를 2명이 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채용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GPT 쓰냐고 물어봤더니 GPT는 당연히 이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안 쓰고 삼성 SDS에서 만든 거랑 같이 만든 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확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군별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20불 받잖아요. 그런데 기업들한테는 몇만 불에서 수십만 불도 받을 수 있거든요. 챗GPT가요. 네, 챗GPT나 그런 AI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쪽에서 향후에는 계속 수익 모델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약간 그러면 이제 헤게모니도 조금 달라지고 AI를 중심으로 보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아주 옛날로 말씀드리면 금강 캐러 갈 때 막 철도 깔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철도 까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금강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걸 캐서 이제 그걸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에서도 뭐 메타에 대한 목표주가 뭐 이렇게 상향되는 것도 좀 뉴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타, 구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쉽게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이다 이러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특히 한 8, 9월 요즘은 나스닥 수익률보다 다우나 S&P 500이 더 나았잖아요. 네. 나스닥은 조금 더 조정받고 있고
다우랑 S&P 500이 사상 최고치 갈 때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조금 거기는 못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네. 엔비디아도 거기 있습니다만 네. 다시 나스닥이 앞설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주도주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가 쭉 해서 한 6월, 7월까지 활용했다가 싹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산 것들은 막 물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그동안 계속 밀렸었는데 드디어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뭐 하락해 있거든요. 처박혀 있죠, 사실상. 네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오른 것도 가만히 보시면 두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졌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이 계속 랠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할 때까지는 IT 아까 이제 빅테크가 약간 소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도 이제 밸런스가 맞고 나면은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또 돈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쫙 쏠려서 뭐 올해 상반기처럼 M7만 쫙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스테이지 2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또 실적 나오는 쪽으로 갔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까 잠깐 화장품 얘기해 주셨는데 변압기 늦게 들어갔다가 화장품 늦게 들어갔다가 주도준 줄 알았는데 남들 이미 막 3배, 4배 번 걸로 나는 확 물려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최근에 좀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많이 안 올랐으면은 많이도 안 빠져요. 그런데 많이 올른 종목들이 빠질 때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업이 너무 비싸지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그만큼 기대한 만큼 못 나올 때 이럴 때 빠지겠죠. 또는 두 번째 수급이 이제 많이 먹은 거는 차익 실현하면서 다른 섹터 바이오 이런 데로 넘어갈 때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에 있는 그런 섹터들만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돼 가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화장품 얘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화장품 얘기는 뭐 다 이제 지금은 너무 잘 아시지만은 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때 프랑스가 1위였잖아요. 1위였는데 지금 이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1위였는데 한국으로 바뀐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장품 수입하는데 한국이 1등이라는 게 뭐 요새 기사 많이 나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놀라운 거죠. 프랑스 같은 나라에 물론 고가품 뭐 또는 일본의 시쉐이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이 왜 그럼 잘 됐느냐라고 보면은 딱 그거예요. 가성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 온라인 사이트, 바이럴, SNS, 유명 스타들이 한국 화장품 쓰는 모습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문화의 측면 가치랑 같이 유행이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에서 파는 화장품은 중저가입니다. 중저가. 다 중저가 화장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니치에 있는 잘하는 그런 회사들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 트렌드가 잡힌 지 2년이 채는 안 됐기 때문에 보통 그런 문화적인 유행과 그 효능,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잖아요. 싼데 한국 연예인들, 한국 뭐 케이팝 스타들 왜 예쁘지? 뭐 성형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한 1년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2C 소비 트렌드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고 길게 간다라고도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브랜드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상품 어떤 뭔가 특화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신상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맞습니다. 라고 또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빠르게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전체 섹터가 뭐 대세 상승기를 얻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잘하는 플레이어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지금 좀 빠졌으니까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도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빠졌으니까 지금은 부담 없거든요. 그 전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했는데
트렌드 속도보다 빠른 거잖아요. 매출 속도보다 주가가 상승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조정한 화장품이 많으니까 그런 미국에서 잘 팔리는 애들 위주로만 해서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너무 큰 애들도 안 됩니다.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중국 비중은 안 되고 이거는 종목 피킹을 계속 해야 되고 트렌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는. 우린 로레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렌드를 잘 맞춰가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종목 피킹을 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화장품도 이제 조정을 받다가 신고가 가는 녀석들이 또 나타나고 전력기기, 송배전 관련된 기기들도 한창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또 이제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가는 정보들도 나타나고요. 그거 이제 잘 못 버티시는 분들은 아니면 데이터를 면밀하게 못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또 탈락되기도 십상 아닙니까? 그 그렇죠. 중간에서 속된 말로 이제 털린다고 하는데 어려운 장이에요. 개인들이 하시긴 참 어려워요.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전력기기는 어떻습니까? 트렌드 거기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전력기기는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쌌거든요. 한 10배에서 12배 사이였는데 지금은 PR이 이제 지금은 이제 20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기기가 더 갈라 그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제 전력기기라는 거는 사실은 한 10년치 재무제표 보시면은 되게 무거운 섹터예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IRA하고 이제 그 각종 공장들 투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수주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닝도 잘 나올 거는 같아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수주 금액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증설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이나 섹터로 봤을 때는 완전히 합격이지만 주가 상승폭도 같이 보시면 아까 제가 20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먹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미국도 그 원전이라든지 또는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들이 멈춰 있던 것들이 다시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많이 오른 이유는 IRA 법안에 관련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각종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미국 공장 투자의 시설 투자의 혜택이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력기기에 선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화장품 같이 비슷하게 쉽게 다 먹는 게임은 이제 지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종목으로 더 선별을 해서 약간 좀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 거네요. 더 올라가죠. 저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올라온 다음이니까. 그래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소형 전압 뭐 변전소 이런 변전 기기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형이. 국내 뭐 이렇게 뭐 섹터 이야기한 김에 그 요쪽 조금 더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이게 많은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반대로 한번 좀 여쭤볼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엔터주 같은 거. 엔터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한때 정말 이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야 이거 엔터주 지금 누가 투자하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엔터주는 1년 전에 이제 피크아웃 때 신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떤 뭐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피크아웃의 징조를 잡는 게 되게 저는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신문이나 기사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조금만 열심히 찾아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거를 요건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별로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그 앨범 판매량이 너무 많고 이랬을 때 저희가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BTS가 글로벌리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정받고 있고 팬도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세븐틴 이런 이제 세븐틴도 굉장한 애들이죠. 그룹이죠. 그다음에 애들 맞죠 대표님한테는. 스트레이 키즈도 있고. 근데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를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앨범 판매량을 보니까 BTS보다 더 많이 팔더라고요. 한 방 나왔는데 막 400만 장, 500만 장을 한 방에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공구를 했어요. 공동구매. 그 이유도 사행성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팬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팬 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앨범에다가 뽑기식으로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앨범을 1000장을 사고
중국에 돈 많은 애들이 사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그거 이제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팬미팅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나올 수 없는 숫자였어요. 예. 저희 그걸 보고서 야, 이 앨범 판매를 이렇게 상위성으로 해도 되나 이런 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팔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BTS 같은 그룹이 지금 거기도 꽤 오랫동안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보이그룹 걸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블랙핑크랑 뉴진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많이 팔리지는 않고 이제 사실 보이그룹이 더 많이 팔립니다. 네, 앨범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약간 그런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에 대해 약간 반발 심리도 좀 커졌고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규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게 약간 좀 거품이 꺼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고. 네, 그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장기간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신저가로 쭉 빠지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바텀 피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법 하잖아요. 네. 그거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그룹이 나왔는데 근데 뉴진스조차도 이렇게 잘하다가도 매니지먼트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 보면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업사이드 모멘텀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충분히 팝 좋아하고 이러면은 계속 뉴스 보면은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사시면 되지 뭐 차트 보고 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흐림이네, 흐림.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가 걷히지 않은. 네. 그 대표님도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잘하셨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네. 수익도 많이 내셨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캐즘은 아직까지 그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2차 전지가 참 울고 웃게 만들었는데 모든 많은 투자가들을 예. 근데 2차 전지는 그 주가상으로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닥 국면은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 국면 이제 대세 상승처럼 이렇게 쭉 뻗어가려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등했는데 또 적자 나면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 포인트로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충분히 많이 빠졌고 많이 언더온 그러니까 많이 수급이 비어 있다고 뭐 보이는 거는 이제 어제 예를 들어 테슬라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고 증권사 리포트 나오니까 네. 바로 막 10%씩 튀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갖고 있는 수급이 비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판매량이 좋아지고 그래서 배터리 수요가 좋아지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에 비워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채워놓은 상황이고 그런 그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좀 사도 이제 길목지키기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면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차량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39,000불이거든요. 아직 가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테슬라를 사시는 그 구매층은 BMW, 벤츠의 소형차 사는 사람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매스 마켓이 아니라 약간 더 중상위 쪽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빨리 이제 그 모델 S2 뭐 이런 게 이제 모델 2죠. 모델 3에서 2로 이제 25,000불짜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나오면 25,000불이면 누구나 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율주행도 되고 이제 휘발유 가격도 아낄 수 있고 이런데 근데 그게 이제 빨리 안 나오죠. 내년에 나오겠죠. 그거 나오면은 주가는 2차 전지 업체들 다 적자 나더라도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그 모델 3 39,000불짜리가 빠져야 되는데 그거 빠지려고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요. 차 가격이 빠져야지 매스 마켓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려고 그러면 폭발은 이제 차가 폭발은 아니고 수요가 폭발.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건데 그 가격은 떨어질 거는 같은데 그러면 뭐 어디서 가격을 절약할 거냐. 네.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가격 낮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심하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업체들이 실적은 안 좋고 아직은 뭐가 좋은 게 없어지고 가격은 하락하는데 전방은 뭔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막 헷갈리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전기차 쪽으로 더 먼저 심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네, 근데 뭐 같이 움직이니까요.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언젠가는 흑자 다시 전환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기상도로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도 흐리지만 길목 지키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네. 아하, 이렇게 읽힙니다.
그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코스닥에서. 네. 뭐 시가총액도 이제 1위를 이제 바이오주가 하고 있고. 어떻게 제약 바이오주도 투자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제약바이오가 사실 한 2달, 3달 동안 제일 좋았던 섹터인데, 뭐 충분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피해를 받았던 것들이 성장주인데,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 바이오가 피해를 많이 받았죠. 왜냐면 캐시플로가 없으니까요. 예. 뭐 어닝이 계속 나와야지 불황이 와도 버틸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심을 받았었는데 올해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만 한 네 개 정도 됐고 네. 얼마 전에는 뭐 비교적 최근 거는 유한양행이 랭라자 병행용법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미국의 판매 허가 네. 시판을 J&J랑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거의 최초죠. 네. 그런 낭보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뉴스들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정받으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분명히 펀더멘탈을 수반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로얄티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받은 그런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ADC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ADC. 네, 그래서 알테오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관련한 회사들 이런 것도 또 계속 고공한진하는 이유가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 다음에 빅파마 회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계약을 연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약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분명한 상승이고 마지막으로 도와진 거는 거기 금리 이제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플러스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동안 힘들었던 바이오주에게도 이제 볕이 들 것이다. 전망들을 좀 있었는데 약간 이제 2015년이나 2017년에 거의 그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뭐래니까 거의 뭐 이제 폭풍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이제 수요 측면 막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약간 그 시절까지는 아직은 안 보이나 아니면 그 시절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림이 갈까요? 이제 주도주를 탈락을 했고 바뀌고 이러는데 네. 바이오는 좀 더 이제 바이오 및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DMO, 네, CMO라고 하죠. 예. 이제 제약 다국적 제약사들한테 생산해주는 개발 생산해주는 이런 회사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입니다. 네. 또는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꾸 도와주는 부분이 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는 미국에서 중국의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중국의 아까 CDM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기지 않겠다, 위탁 생산 안 하겠다라고 아예 법을 꽝 박아버렸어요.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앱텍 같은 회사가 그 중국의 그런 CDMO의 마켓시어를 합쳐놓으면 세계 1등이에요. 50% 정도까지도 점유를 했었어요. 네, 네. 지금은 한 10% 초반까지 이제 우시바이오 기준으로 마켓시어가 글로벌리 한 10% 초반 정도 될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4위 정도 될 거예요. 4위, 5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또 해준 거죠, 한 건. 예. 네. 그러니까 중국 거 안 쓴다. 중국은 합쳐놓으면 세계 1위인데 그거를 안 쓰려면 어떡합니까? 산바로 거 써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1위는 이제 론자 압도적 1위.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인데 거의 론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공장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 바이오센터 해가지고 또 엄청 대규모 증설이 순차적으로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되게 그동안 무겁고 천천히 움직였는데 방향이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게 뭐 금리 떨어져서 바이오 사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뇌피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변압기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1년 반 전에 변압기 400%, 300%, 400% 수익 냈거든요. 그때까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놨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어떤 투자가 되고 어떤 산업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섹터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면은. 솔직히 저희 경기 침체에 제가 6개월 안에 안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틀릴 수도 있고 1년 뒤에는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업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네, 바이오는 영향 없어요. 그렇죠. 소비 줄여도 바이오는 어차피 미래를 보고 이제 모험 자본들이 투자하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 없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되게 클리어해집니다. 네. 업종 위주로 좀 여쭤봤고 약간 이제 다시 미국으로 좀 가볼까요? 그렇죠. 네네네네.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꺾이지는 말아야 우리 시장도 좀 투자 심리가 살아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는 뭐 죽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근데 또 대선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예.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대선 이후의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까요? 또 이게 누구 당선 여부부터 봐야 될까요? 뭐 솔직히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모를 때는 어디 한쪽에 배타는 거는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대선 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는 그냥 통계니까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예, 이게 데이터. 데이터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1950년 이후에 거의 74년 동안의 대선이 있었을 때 어떻게 주가가 월별로 됐느냐인데 대선이 있기 2달 전부터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9월, 10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11월, 12월 다 올랐어요. 이게 대선 있는 해만 뽑은 거예요.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아까 저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지금 근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10월 달에 미국이 아직 10월에 안 들어갔으니까 10월 달에 계절성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런 모습이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못 드려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진짜 뭐 4, 5년에 한 번씩 들어올랑 말랑 하는 건데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여기 0으로 이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도 네. 통계예요. 여러분 통계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판단하시면 되는데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금리를 첫 인하했을 때가 여기 0이잖아요.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럴 때는 올라갔고 이럴 때는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차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이게 이렇게 보이 예. 여기서부터 좁혀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때 위에 파란색 선은요.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갔을 때. 네. 그 1년 뒤까지의 그림의 차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밑에 떨어지는 거는요.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좀 시간을 두고 그렇죠. 뭐 이후에라도. 예, 예, 예. 그랬을 때 주가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판단하실 거는 6개월 안에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밑에 베팅하시면 되고요. 안 들어갈 거 생각하시면은 위에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제가 데이터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그렇죠. 네.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직접 그냥 가만히 고민해 보셔도 경기 침체는 왜 들어가죠? 소비가 급냉해야 돼요. 네. 소비가 급냉하고 뭐 하나도 안 팔리고 뭐 이런 때가 침체예요.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격하게.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로 먹는다든지 실업률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1년 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6개월 안은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이런 과거의 사이클,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선이 끝났을 때 많은 공약들이 나오면서 대선 빨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11월, 12월 이때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는 거고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야, 미국 얘기만 하면 어떡하니? 우리는 국내 투자하는데 미국 올라가는 거 오케이. 한국은 빠지잖아요, 맨날. 네네네네. 국장이 뭐냐 이런데 국장은 그래서 따로 제가 또 자료를 막 열심히 뒤지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붙여놨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 테이블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불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예. 불러드릴게요. 이게 하얀색 선은 경기 침체 안 들어갔을 때고요. 이 음영치 했을 때가 여기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인데 한국은 결과적으로는 올랐어요. 네. 미디언 값 자체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전체 아시아 평균은 그냥 중간 정도 됐습니다. 이런 때들이 다 금리 인하됐을 때 첫 기간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달 뒤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그 해당 국가의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럴 때는 12% 올랐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언 값으로 평균을 내면은 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한국도 나쁘지 않았었던 게 이제 한 가지 증거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갔을 때 그때는 좀 퍼포먼스가 좋았죠. 예. 경기 침체 안 들어갔을 때가 그 하얀 박스, 하얀 칸, 하얀 배경, 네네네, 맞습니다. 그 숫자들. 예. 그리고 김태용 대표님은 미국 경기 침체 6개월 이내에는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시장도 좋을 거라고 같이 이제 이어서 또 보시는 거고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이다를 점치는 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 그거는 이제
누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 섹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있으실 필요는 있는데 네. 누가 될지 맞추는 거는 굳이 뭐 이렇게 뭐하러 홀짝을 하냐 이거죠. 네. 저기 네. 해리스 트레이딩, 뭐 트럼프 트레이딩. 네, 그냥 둘 다 사든지. 어. 네. 아닌 거면은 이제 막판에 하나를 팔면 되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는 게 주가에 전체적으로는 유리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가 되는 게 미국 주가 기준입니다. 네. 어떤 한국 이제 주가는 좀 이따-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관세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 국가들의 이익을 미국으로 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관세가 들어가면 정부 재정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다시 미국에 환류시키는 거고 환류 방법은 그냥 퍼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법인세 또 인하하는 거예요. 법인세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하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은 안 늘어나지만은 순이익이 좋아지니까. 순이익이 좋아지니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미국에 더 도는 겁니다. 네, 그런 정책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해리스가 당선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기조하고 크게 바뀔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갑자기 해리스 공산당이 이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해리스의 정책 자체는 약간 좌파 편향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나 세금 올리고 또는 하다못해 보유세를 올리겠다. 아주 큰 부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평가 이익 가지고도 세금을 걷겠다라고 그런 안까지도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돼도 그렇게 큰 변화, 큰 폭락은 없을 거고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거는 해리스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아는 거는 신재생, 예.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것들은 좋을 거다. 트럼프 되면은 안 좋을 거다. 그 다음에 트럼프 되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 축소할 거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 한쪽에 베팅하실 필요는 없고 양쪽에 이제 대표주들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사실은 그냥 누가 되던 간에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 우리 경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나마 24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주가 좀 좋았었고 근데 지금은 수출주도 이제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면서 반도체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방어주로 하고 이제 내수 관련주들이 또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 경기 안 좋을 때인데 경기 방어주가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요거는 이제 배당하고도 또 맥이 닿으니까 밸류업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경기 방어주나 이쪽 투자 아이디어는 혹시 어떠실까요? 경기 방어주는 이제 그 전보다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경기 방어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경기 방어주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하고 조금 겹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네. 네. 또는 뭐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KTNG 같은 이제 담배라든지 또는 유틸리티 같은 한전 이런 회사들인데 한전이야 지금은 배당 못 주지만 그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배당 이만큼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은 데서 난 성장주로 갈래 했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간 그 동안에 소외됐던 뭐 한전을 포함한 유틸리티 또는 에너지 회사들 뭐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밸류업에 대해서 오늘 지수도 이제 나왔잖아요. 밸류업 지수 네. 이제 뭐 하는 구성 요소를 보니까 그 지수 자체는 제가 보니까 종목까지는 다 아직 못 봤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 자체는 코덱스 ETF를 사는 것보다는 여기가 아웃퍼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ROE가 그렇게 했어요. ROE 1등부터 50등까지. 그 다음에 PBR 1등부터 50등까지 그 중에서 2년 동안 2년 연속 배당을 줬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기업들 이렇게 한정해서 되게 까다롭게 했어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자 기업 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 코덱스에는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서 동시에 ROE가 높은 기업으로 스크린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당에 관련한 정책들 그리고 이거를 늘리는 기업들은 특례로 또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고배당 주식들 네. 이런 부분들도 방어주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뭐 코스피 200보다 차라리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개인적으로 이제 하신다면 뭐 ETF나 이런 걸로라도 그렇죠. 차라리 코스피 200보다 그냥 밸류업 지수가 낫겠다. 네. 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성장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지수에. 네, 그래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그렇게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 또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코덱스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밸류업 지수가 낫겠다. 그런데 당연히 뭐 밸류업 지수 막 성장주가 뭐 배당이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건 따로 근데 투자를 하셔야 한쪽 돼요. 주머니에는 밸류업, 네. 한쪽 주머니에는 성장주. 그렇죠. 네. 그 ETF가 11월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예. 네. 이제 봄을 터지겠죠 또. 네, 밸류업 ETF 그때 좀 일부라도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이게 새로운 지수를 정부에서 만들고 또 관련된 ETF 쏟아져 나올 때가 피크아웃이다 막 이런 통설들도 있던데 네. 그렇게는 안 보시나 보네요. 밸류업 주가가 지금 오른 거는 은행보험만 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크게 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크게 이제 만약에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이 미리 다 올랐으면 ETF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셔도 뭐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밸류업이라고 해도 뭐 거의 금융지주사, 뭐 보험사, 금융사랑 현대차그룹 정도, 뭐 포스코홀딩 뭐 요 정도잖아요. 네. 이게 더 어떻게 좀 밸류업이 넓게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단박에. 네,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네. 그 배당 정책을 누가 결정하죠? 최대 주주가 결정하죠. 원래는 네. 이제 이사회가 이제 결정해서 주총의 승인을 받는 건데 네. 사실 최대 주주가 결정하고 네. 그거를 그 주총에서 그 안건 통과 안 통과 이렇게만 되는데 다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 특히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최대 주주가 이제 다 금융종합과세 배당 때문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최대 주주들은 저희나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배당 소득이 되면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면은 다 15.5%만 내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는 똑같이 받아도 46%의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거를 좀 꺼려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리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통과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오늘도 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금투세가 뭐 폐지가 되느냐 뭐 아니면 유예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금투세에 들어가서 그게 분리과세가 되면은 그때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직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렇죠. 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인 거죠. 그러면은 25%로 이렇게 높이더라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나 최대 주주나 대주주나 다 똑같이 내게끔 세금을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선 세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그래도 46%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금융소득 내가 등기이사 쳐가지고 100억씩 가져가는 것보다 배당에서 뽑아먹는 게 훨씬 2배나 좋기 때문에 무조건 올립니다. 그러면은 대만처럼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30%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제도가 이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특히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데 그러면 왜 밸류업이 그래도 되냐? 은행하고 보험은요 주인이 있나요? 보험까지는 있어요. 보험까지는 있는데 은행이 주인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수용 못하니까. 은행은 말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하면은 배당 있으면은 리저브에서 빡빡빡 올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는 밸류업을 하면 바로 따라갈 거고요. 반면에 지주사들 대기업의 지주사들은 상당히 늦게 천천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주주들 예를 들면 뭐 가업 승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데들은 말 잘 들었겠죠. 뭐 예를 또는 금융사에서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정부 친화적으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임할 겁니다. 밸류업하게도 막 손 들고 나오죠. 막. 예, 뭐 키움증권도 공시하고. 문제 사고가 있었고, 네. 뭐 삼성그룹들, 삼성생명이나 이런 쪽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정부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그룹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잘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구조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맞습니다. 선별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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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거의 이제 막 700선 깨지고 그랬다가 그래도 700 후반까지 좀 반등한 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금투세가 최소한 폐지는 못되더라도 유예는 될 것 같다. 강행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코스닥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도세 유예가 돼야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이 또는 뭐 현대차 같이 큰 기업들은 매수 매도도 자유롭잖아요. 뭐 좀 수급의 문제도 안 생기고 쉽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5천억짜리나 1조짜리 미만은 그 금투세에 들어갈 정도의 그 투자하신 분들은 쉽게 사고 팔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안 사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연말에 다 팔고 다시 연초에 다시 사야 되는데 에너지 낭비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분들은 이제 뭐 몇십억씩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금투세 대상이 될 텐데 1억 기준으로 해도 네. 차익이 1억 해도 그럴 텐데 그거를 다 샀다 팔았다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불리한 거고 수급적으로도 그냥 차라리 내가 큰 대기업의 시총 뭐 30조짜리 20조짜리를 샀다 팔았다 뭐 티도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금투세 피해가는 게 마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소외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가 되면 코스닥은 조금은 그래도 올라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체도 이제 2차 전지랑 그 바이오 쪽에 비중이 크니까 이제 다행히 그쪽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는 이제 좋아지는 요인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도 거의 뭐 바닥은 탈출하고 있다. 네. 길목 지키기 정도까지 말씀을 아까 해 주셨고요. 네. 혹시 좀 지금 시점에서 아까 그 언급하지 않은 섹터 중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섹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섹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저는 뭐 항상 개인분들도 5종목이나 서로 다른 베타를 가진 기업들을 기업군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CMO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가 또 빠질 수 있어요. 계절적으로 빠지면은 이제 그때 또 다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과거의 주도주 중에서 살아있는 거는 화장품 일부, 그 다음에 미용 관련한 업종들 있잖아요. 네. 뷰티. 그래서 보톡스나 미용기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 관련주도 있긴 있어야 돼요. 모두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비워놓고 가면은 또 가치주 올라갈 때 낭패를 보는데 그때 대표 선수로 저는 이제 조선업종이 그나마 어닝이 계속 좋아지는 사이클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주가 꺾이면 거기도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뭐 그럴 기미보다는 오히려 어닝이 좋아지는 쪽에서 왜냐하면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좀 맛이 간 게 중국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 이제 철강 빼고 화학 빼고 그러면 거기 에너지 정유 빼고 이러면 거기 시총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좋은 걸 뭐 사겠어요. 산업재 중에 하나는 사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면 조선 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들까지 생각하면은 그런 그 경기가 혹시 모르게 좋아질 때도 길목 지키는 것들은 조선으로 이제 모든 걸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단기 플레이, 낙폭과대할 때 매수하고 반등하면은 다시 줄여야 되는 조금 그러면서 봐야 되는 단기 플레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주 또는 경기를 안 타면서 경기가 둔화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둔화가 되니까 그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좋은 업종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거기가 이제 밸류업에도 속하겠지만 배당이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배당이 조금씩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배당 그거는 성장. 이익이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익이 사실 계속 플랫이거든요. 예. 올해 내년 내후년 이익이 깎이면 깎였지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런데 걔네가 배당 수익률을 뭐 30%에서 40%로 올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당 수익률은 3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익 성장은 없는데
주가 성장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꼭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참 한국이 밸류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또는 금리가 하향될 때는 공략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익 성장 없이 주가 성장이 가능한 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밸류업 그것도 배당 성향을 좀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 논리가 그러면은 예, 배당 덕분일까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상가 뭐 개념은 되게 쉬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에서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커피숍들이.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그 기업 그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네. 2배까지는 안 올라가도 올라가겠죠. 네네네. 네. 왜? 금리의 함수니까. 네. 똑같습니다. 배당을 200원 주다가 400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가치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죠. 주가. 시가총액이 올라가야죠. 사실 이게 배당으로 이 개념을 갖는 게 사실 국장에서는 되게 낯선 일이죠. 국장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배당 성향에 대해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메리츠 금융주주가 진짜 잘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거긴 배당 성향 50% 넘어요. 번 거의 50% 이상을 계속 주주 환원을 3년 이상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심어주는 기업들이 몇 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올려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의 정부 정책이랑 같이 좀 맞물려지면은 그런 것들도 국장에 대한 의심이 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한 해는 아니에요. 한 해에 뭐 자사주 매입 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장기 그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현대차그룹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봉구 회장님 지분 이제 받을 때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왜 밸류업을 할까요? 약간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대한민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이 약간 외계인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만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실은 좀 그래서 이게 저처럼 이렇게 때가 많이 탄 사람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대주주의 선의에 기대는. 예.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한 30% 더 받으면은 되게 막 무조건 달려가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용 씨나 이제 정의선 씨나 둘 다 제 재산이 사실은 몇 조 원 이상씩 있고 뭐 그 가문이 한 3대, 4대까지 망치지 않는 이상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거는 지배력과 영향력과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그 그룹의 부모님 덕을 잘 만나가지고 회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보다 경영을 더 잘했다더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게 1조 원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조 원 좀 큰가요? 한 몇천억 버는 것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이랑 이렇게 재무직 합병하고 그 분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씨가 재판을 몇 번을 받고 하는 거를 이미 잘 봤잖아요. 그 돈 많고 그렇게 한데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그 시나리오 바뀐 것 같고요. 오히려 경영 능력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 양궁 이런 거 지원해가지고 국위 선행하고 이런 거에 더 많은 밸류나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아닐까. 뭐 감히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제대로 낼 것 같아요. 그냥 현대차 그룹은 정면 돌파. 그러니까 꼼수 부려가지고 여기서 합병하고 자기 지분 많은 거에 밸류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이젠 다 보이잖아요. 벌써 한 5년 됐네. 현대차그룹이 원래 그 지배구조 개편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그냥 철회해 버렸잖아요. 지배구조 개편 그때 뭐 현대모비스를 뭐 지주사로만 이거. 근데 그거 보고도 사실은 그때 전 놀랬거든요. 대부분 대주주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막 밀어붙이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거 아닌갑다 철회? 조금 이제 다르구나. 근데 일단 현대차그룹이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의 조정호 회장님, 뭐 김용범 부회장님 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고 지배력, 영향력, 또 명예가 높아진다라는 거 보여주고 다른 회장님들도 꼼수보다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2배 올라가면 당신네들이 절반 세금을 내더라도 혹은 나중에 그렇죠. M&A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걸 많이 또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맞습니다. 그게 또 예. 이제 밸류업의 결과물이 될 테고요. 야 오늘 저기 봐. 미국 경기부터 뭐 경기 침체 논란부터 국내 섹터까지 굉장히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너 뭐 말도 빨리 하고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예. 하여튼 공부를 같이 해서 저도 계속 뭐 틀릴 때도 있고 계속 의견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은 참고만 하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고 이제 계속 끊임없는 파월도 그러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바꿔나가고 단지 채용해야 될 거는 가까운 시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이 사람은 전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 헷갈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장표도 많이 네, 논거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공부하신 것도 고민하신 것 같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로스 1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